삼성전자의 2023년 사장단이 공개됐습니다. 현 대표이사들의 투톱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오너 일가가 아닌 여성 사장이 최초로 탄생해 관심이 모입니다.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되며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년 이자 비용이 3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연속 파업 영향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대차 잔고 상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에선 쇼커버린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가 2023년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종희 경계현 대표이사의 투톱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총 7명의 사장 승진자를 공개한 건데요. 특히 이영희 신인 사장이 오너가 출신이 아닌 최초의 여성 사장으로 발탁돼 관심이 모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023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첫 인사로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 등 기존 2인 대표이사 체제는 유지한 채 7명의 사장 승진자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업 성장에 기여한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사업부장으로 과감히 보임하고 반도체 사업의 개발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한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성과주의 인사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김우준 DX부문 네트워크 사업부 전략마케팅 팀장 부사장은 네트워크 사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네트워크 사업부장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특히 이영희 DX부문 글로벌 마케팅 센터장 부사장이 DX부문 글로벌 마케팅 실장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비오너 출신의 첫 여성 사장이 탄생했습니다. 역량과 성과가 있는 여성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여성 인재들에게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남서구 DS부문 글로벌 제조인프라 총괄은 글로벌 제조인프라 총괄 제조 담당 사장으로, 송재혁 DS부문 반도체 연구소장 부사장은 DS부문 CTO 겸 반도체 연구소장 사장 승진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DX부문 커뮤니케이션 팀장 백수현 부사장은 DX부문 커뮤니케이션 팀장 사장으로, 박승희 삼성물산 건설부문 커뮤니케이션 팀장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삼성전자 CL 담당을 맡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중국전략협력실 부실장 양걸 부사장도 중국전략협력실장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밖에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네트워크 사업부장 사장이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 사장으로, 승현준 DX부문 삼성리서치장이 삼성리서치 글로벌 R&D 협력 담당 사장으로 위촉 업무가 각각 변경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3년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이자 비용이 3조 원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며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자금 흐름이 막히는 돈맥경화 흐름이 결국 카드사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은행채 등 우량채권 발행 확대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여신 전문 금융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카드채 발행 금액은 3,3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약 85% 감소했습니다.
특히 만기도래 채권 대비 신규 발행 채권 규모는 약 70%로 여전히 작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크게 상승한 점. 실제 올해 4분기 들어 카드사의 신규 발행 채권 금리와 만기도래 채권 금리 차이는 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즉 앞서 발행한 여전체 평균 금리가 연 2%지만 내년 이후 차환하려면 연 6% 수준의 금리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자 비용 증분을 추정해본 결과 연말 최종적인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약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이자 비용이 올해 대비 약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하면 3조 원까지도 늘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차주별 규제 강화로 카드론 수요도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저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전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성 측면에서 내년 부분에 상당히 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차원 발행에 따른 이제 추가 이자 비용 부담이 한 2, 3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익원 발굴을 빨리 조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ABS 증권 발행하는 거죠. 만일 내년도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커질 경우 카드사들의 모 회사까지도 자금 조달 안정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은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으로 건설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많았던 파업 탓에 공사 현장이 수차례 멈춰선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장의 안전사고 우려도 덩달아 커졌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파업에 들어선 지 12일째. 공사 현장 곳곳에선 건설 자재가 부족해지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건설노조 경인본부가 동조 파업에 나서 업계의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철근 콘크리트 연합, 5월 민노총 부산 건설기계지부, 6월 화물연대, 7월과 10월 레미콘 운송노조, 그리고 다시 11월 화물연대 파업 등 건설 현장과 직결되는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사 중단에 일부 현장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준공일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보통 건설사는 공사 기간을 정할 때 건설 관련 업종 파업이나 계절적 상황을 고려해 넉넉하게 계획을 짜는 편이지만 올해 파업은 건설사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이 공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준공 일자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현장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렇게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건설사는 지체 상금을 물어야 하고 이런 피해는 협력사와 건설 근로자들에게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밀린 일정을 앞당겨 공사 기간을 맞추려다 보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장에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 인명사고가 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사 현장이 멈출 때마다 치솟은 금리에 금융비용도 무의미하게 지출되고 원자재 값도 올라 공사 원가도 상승해 사업성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경기 침체에 잔뜩 움츠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도시 정비 사업 수주에서만큼은 역대급 실적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한남 2구역을 거머쥔 데 이어 최근 삼익파크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도시정비 사업 부문 수주액 5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조 8,993억 원의 최대 실적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올해 연간 최초로 10조 원 클럽 달성을 넘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까지 9조 3,395억 원의 실적을 올리며 수주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계 최초 4년 연속 정비사업 수주 1위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액 6조를 넘긴 GS건설은 이달 열리는 가락상하 1차 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7조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밖에 포스코건설, DLENC, 롯데건설 등이 4조 원대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일제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발히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주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습니다.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라든지 이번 정부에서 도심 쪽에다가 주택 공급을 실제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반영돼 있어요. 한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역대급인 수주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비사업 수주 잔고가 건설사의 금융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면 차량 운전 성능이나 또 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자동차 시장이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전망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 구독 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메르세데스 벤츠는 연간 $1,200, 우리 돈 약 160만 원을 내면 가속력이 향상되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용하면 제로백이 약 1초가량 빨라지게 됩니다. 앞서 벤츠는 지난 3월 유럽에 출시되는 EQS를 대상으로 후륜 조향 구독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간 489유로를 내면 뒷바퀴 회전이 기본 4.5도에서 10도까지 늘어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산업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차량 구독 서비스의 채택률이 30%까지 늘어날 경우 연간 서비스 사업 부분 영업이익은 $1,180억, 약 158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완성차 업계가 잇따라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향후 자동차 시장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꾸준한 수익성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신규 수익 창출을 선언했던 제너럴 모터스는 내년부터 반자율주행 기능 울트라 크루즈를 구독 서비스로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볼보 역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드 파일럿 서비스를 차세대 순수 전기 SUV부터 이를 구독 서비스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구독 서비스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완성차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로 차량 가격을 또 올린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 BMW는 지난 7월 2만 원 안팎의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구독 서비스를 내놨다가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제작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장착된 부분에 대해서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고성능을 보장을 하다가 서비스가 끝나면 소프트웨어로 오히려 성능을 다운시키는 이런 서비스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구독 서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전문가들은 고객 편의를 위한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고요.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통상 이런 연말에는 배당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이슈로 대차장고의 상환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이 연말 쇼커버링으로 인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투자할 때 유의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대차장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차장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거든요. 대차장고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대차장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고 갚지 않은 물량을 뜻합니다. 통상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공매도의 대기자금 성격으로 인식되는데요. 12월에는 배당과 주주총회 의결을 앞두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대차 주식 상환을 요구하고 나서기 때문에 통상 12월에는 대차장고가 감소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발견되곤 했습니다. 이에 대차장고의 연말 감소, 연초 증가의 패턴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교보증권에 따르면 실제 11월 말 대비 12월 말에는 코스피의 대차잔액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요. 2014년에는 0.74%포인트, 2015년에는 1.08%포인트, 2021년에는 1.04%포인트 등 대차장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거래소의 통계를 살펴본 결과 올해도 11월 29일 이후로 대차거래 상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고경범 유한타증권연구원은 현재 대차장고 거래 상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12월 중순부터는 대차장고 거래 상환이 더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업종은 이른바 숏커버링이 이루어질 갚는다는 개념이겠죠. 이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될까요? 네, 숏커버링이 난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매수에 나서는 매매 기법입니다. 숏커버링이 많아지면 수급 면에서 매수세가 강해져서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증권가에서는 기계, 화장품, 의류의 공매도 잔고 비중이 최상위지만 최근 잔고 감소폭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향후 숏커버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철금속, 건설, 2차전지, 미디어는 8월 중순 이후 공매도 잔고 증가와 비교해 최근 잔고 감소폭이 낮은데요.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요. 연말을 앞두고 추가 숏커버링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롯데 관광개발, 호텔신라, OCI, HMM, 두산퓨얼셀 등의 순위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HLB, 나노신소재, 현대바이오, 성우하이텍이 상위 5개 종목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한번 더 추려보자면 그 기대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죠. 작년보다 재작년도에 배당을 많이 해줬던 그런 종목들에 더욱 주목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나오죠. 네,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한해서 이제 매력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연말 배당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에 주로 배당 나길 이전에 빌린 주식을 상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큰 겁니다. 이에 2021년 12월 6.6%의 배당 수익률이 BNK 금융지주는 1.31% 대차 잔고가 감소했고요. 2020년 12월 5.2% 배당 수익률인 신한지주가 대차 잔고 1.27% 감소한 바 있습니다. 실제 증권사 분석 결과 12월 대차 잔고 감소 중 배당 수익률 상위 15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을 때 평균 3.4%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전체 발행 주식 수 가운데 대차 잔고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연말 대차 잔고 청산 거래에 따른 기관 매수세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방송만 보신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유의할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늘 그랬듯이 모든 투자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차 잔고의 감소가 결국은 공매도가 완화된다는 뜻이지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고경범 류안타증권 연구원은 무조건 대차 잔고가 감소해서 이 종목에 숏커버가 들어가고 그래서 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에 들어가는 건 위험한 판단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무조건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기업의 실적 또 성장성 등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 또한 코스닥 비중이 높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의 개별 종목은 연말 수급 변동성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연말을 앞두고 대차 잔고 감소, 숏커버 수혜 업종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부진에 올 3분기 증권사 순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9개 증권사의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4,3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증시 부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수탁 수수료 및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등이 줄어들며 증권사의 영업 실적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수수료 수익은 2조 9,35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1.8%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신약 개발 시장을 키우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유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산업계의 소통 강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합 등 다양한 방안으로 협업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유한양행은 오스코텍, 제노스코로의 임상 직전 단계의 약물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도입해 폐암신약 렉라자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플랫폼을 오픈하고 국내외 기술 파이프라인 정기 업데이트, 또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링 촉진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건조와 운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메탄올이나 에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 연료 중에 메탄올을 사용하는 선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까지 선박에 사용해오던 연료는 벙커시우라고 불리는 거였잖아요. 이거 이제 사용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에 국제해사기구가 이제 환경 규제 IMO 2020을 발표했었죠. 모든 선박류의 황함유량 상한을 기존 3.5%에 0.5%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이제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일찌감치 저유황유 시설을 도입을 했는데요. 특히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투입을 해서 감압잔 사유 탈항 설비를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유황유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세계 조선업계는 화석연료 대신에 메탄올이라든가 암모니아, 전기동으로 운행하는 선박을 잇따라 개발하게 됐는데요. 특히 메탄올 선박이 핫해진 것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메탄올 생산량은 1억 톤으로 10년 만에 2배로 늘었는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메탄올 연간 생산량은 5억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도 LNG 추진선은 벙커시우 선박보다 22%가 비싼데 반해서 메탄올 추진 선박은 10%가 싸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아주 크다는 그런 이점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메탄올 추진 선박의 건조 비용도 좀 적게 들고요. 메탄올 가격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많은 국제 선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메탄올 추진 선박의 이게 장점은 뭡니까? 일단 이제 메탄올 선박 같은 경우 기존 그 석유 이런 그 화석 연료를 갖다 사용하는 이런 그 연박 그 선박에 비해서 황산화물이 한 99% 정도, 질소산화물이 80% 정도,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적의 친환경 선박 연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LNG 추진선과는 달리 메탄올은 상온과 일반적인 대기압에서도 저장이라든가 이송이 쉽고요. 또 연료 공급도 항만의 기존 연료 설비를 간단히 개조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듭니다. 여기에다가 연료가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도 물에 빠르게 녹고 생분해되면서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 공간에 연료 장치를 설치한다는 단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선박이 얼마나 운행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이 한 20척 정도가 메탄올 추진 선박이 운항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매우 유명한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선사들이 수주한 메탄올 선박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미포 조선소에서도 지난 2016년에 외국 국적 선박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2척을 건조를 했고요. 현재는 국적 1척과 외국 국적 선박 7척을 건조 중에 있고요. 한 척의 국적 선박은 KSS 해운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KSS 해운 측은 해당 선박을 인수함에 따라 올해 사상 최대인 4,500원 이상의 매출 및 750억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머스크로부터 수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9척을 건조 중에 있고요. 이 선박들이 모두 운항을 시작을 하면 연간 230만 톤의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메탄올 추진 선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 원양해운 등의 중국 원양해운중공업 등의 2만 4천 TEU급 메탄올 추진선 12척을 발주를 했는데요. 선박 한 척당 가격은 약 3,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 프랑스 해운사 CGM도 지난 6월에 중국 다롄조선에 1만 5천 TU 메탄올 추진선 6척을 발주를 했는데요. 한 척당 가격은 약 2,500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가격이 어마어마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의 운행 그리고 건조가 이제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정부는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정부도 친환경 그런 연료를 사게 되면은 대기 오염도 막을 수 있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6월 18일에 친환경 시대 메탄올, 에탄올 연료 추진 선박의 안전 검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인화점 연료 선박 규칙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 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한국 선급의 저인화점 연료 선박 규칙 개정안을 승인을 한 건데요. 한국 선급은 선박 검사라든가 선박 설비, 형식 승인 등의 정보 업무를 대행하는 사단법인이고요.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81개국의 정부 검사권을 대행하고 있는 곳이죠. 이렇게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이 공식적으로 운항 승인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우리나라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연료 개발이라든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예, 친환경 선박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